겨울철 산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도심에서 산책을 나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개들을 막 데리고 나와 있는데, 겨울에는 개 보기가 힘들죠. 산책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유지행동이란 말을 써요. 동물행동학에서는. 유지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섭식행동, 배설행동, 그 다음에 그루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지행동 중에서 우리가 배설행동을 공부하면 스스로 영역을 지키는 아이들,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생활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진화학적으로 어떤 본능이 발달해 있냐면, 자기의 잠자는 곳, 먹는 곳, 둥지에서는 배설하지 않는 것이 진화생물학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내 배변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진화생물학적으로 발달시킨 진화의 본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누르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고, 그건 바뀌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덜 먹고 덜 싸고 병을 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실내 배변 꿈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본능을 지켜주시고, 따라서 여름철 산책과 겨울철 산책은 그 횟수가 차이가 나면 안 되고요. 하루에 4번 이상은 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겨울철 산책에서 산책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겨울철 산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발이 시리지 않을까? 또 동상에 걸리지 않을까? 뭐 두루미 같은 새들은 한쪽 발 이렇게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한쪽 발 들고 서 있죠. 그리고 이쪽 발이 얼어붙으면 또 이렇게 반대쪽 발 이렇게 들고 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혈관이, 걔네들은 혈관을 잠글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상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발이 시리고 얼면 동상에 걸립니다. 개들은 그러면 어떨까? 인간보다는 훨씬 더 동상에 걸릴 확률이 낮아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메커니즘이 다르고 구조가 다릅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제 팔에 정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정맥이 있고 동맥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 정맥과 동맥의 위치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 동맥혈은 심장에서 나오는 따뜻한 피가 흐르고요. 정맥혈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개들의 발에 있는 동맥과 정맥은 해부학적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맥의 따뜻한 기운이 정맥을 보호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강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한 번만 뛰면,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서 심장의 펌프질이 가속화되면 앵간한 추위에는 동맥이 정맥을 보호하기 때문에 동상이나 발이 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그 순간적으로는 체온 조절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산책을 하는데 내가 기르던 아이가 만약에 소형견이라면 더더욱 처음에 문을 열어서 찬바람 쐬고 잠깐 머물러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나 모르겠지만, 외국에는요 펫 보험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펫 보험 회사에서 추천하는 온도들이 있어요. 영국에 있는 회사 같이 세계에서 제일 큰 펫 보험 회사의 기준점을 보면은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온도로서 소형견은 영하 6도, 중형견은 영하 12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하 12도 이상의 날씨에는 중형견이라고 할지라도 발이 시릴 수 있고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름철과 똑같이 겨울철에도 산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안 나갈 수 없는데 만약에 영하 15도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책 시간을 가능한 5분 내로 줄인다. 두 번째는 나가자마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찬기온에 적응할 시간을 조금 준다. 세 번째, 뛰세요. 아이를 데리고 일단 뛰세요. 그러면 아이가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동맥들이 발로 다 내려가서 뜨거운 피가 정맥을 감싸면서 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옷을 입히는 문제. 일반적으로 미용이라는 이름으로 털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겨울철에 털을 민다는 거는 사람을 빨가벗겨서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패딩을 입혀도 개털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을 하나에는 뭐 옷 입히는 건 반드시 입혀도 모자라고요. 겨울철에 미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애초에 미용은 학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패딩이나 이런 옷들을 입혀야 될지 고민스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냐면 단모종이라고 그래요. 이중모가 아니고 단모만 있는 아이들은 안에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는 단열층이 되는 솜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모종인 경우라면 겨울철에는 옷을 10분을 나갔다 들어오든 5분을 나갔다 들어오든 옷을 입히셔야 될 겁니다. 근데 옷을 입히는 과정이 여름에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날 추워졌다 갑자기 뚝딱 옷 입고 나가자고 입히면 아이는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내 시력이 한 1.0이었는데 갑자기 0.1 정도로 떨어진 정도의 체감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보다 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털은 강강모입니다. 강강모라서 이 세상의 바람결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가 앉는 것까지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털은 신경기관과 막 같아요. 근데 그 신경기관을 옷으로 감싸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청난 혼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히는 행위 자체가 아이들한테 감각을 차단하는 효과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미치도록 말이 사람을 태운 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날뛰듯이 그런 현상도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옷을 입히고 싶으시면 여름철부터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탈감각화라고 하죠. 약간씩 그 인계치를 높이면서 아이에게 옷 입히는 연습을, 거기는 하네스도 참 좋은 방편이에요. 하네스를 시채우면서 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겨울 돼서 정말 날씨가 이건 아니다, 또 내가 기른 아이가 단모종이다 그러면, 또 혹은 연로하신 노령견이다 할 경우에 옷을 입히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겨울철 한척에서 세 번째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본 게 염화칼슘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겨울 12월, 1월, 2월 달에는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리는 곳에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인터넷 지금 보면 뭐 염화칼슘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등 뭐 이런 온갖 말이 떠돌아요. 염화칼슘이 화상을 입힌다, 이 부분은 이제 화상과 비슷한 흔적을 남기는데 화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설 작업으로 쓰는 염화칼슘의 농도가 최대 농도가 30%짜리를 쓰거든요. 그리고 염화칼슘만 쓰는 게 아니라 소금과 그 다음에 천연 제설제 이런 걸 섞어서 이제 뿌리게 됩니다. 농도가 30%의 경우에 낼 수 있는 열이 60도예요. 60도면 우리가 화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라고 봐도 되거든요. 하물며 다른 것과 섞어 뿌리고 또 눈과 만나서 희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설제들을 뿌렸을 때 우리가 온도를 측정해 보면 평균 20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20도 정도라면 화상을 입을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를 키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보면 아이가 화상과 비슷한 흔적을 패드에 갖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일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뭐 고민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염화칼슘의 모양 자체가 날카로운 유리가루 같습니다. 거기에 패드가 찔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상처가 날 것이고요. 그 상처에 소금물과 다름없는 것이 들어가면 아마 기겁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철 산책에서 이 염화칼슘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통증은 기본이고 아이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고, 더더군다나 그 염화칼슘을 묻혀갖고 들어온 아이는 또 자기 스스로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핥아먹게 돼 있어요. 핥아먹으면 염화칼슘 자체가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화칼슘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염화칼슘을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염화칼슘이 있어서 피할 수 없으면 애를 안고 지나가시고,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서 산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염화칼슘이 묻은 것이 의심된다면 데리고 들어온다면 발로 물을 식히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베이비용 물티슈로 애들을 발을 만지는 연습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발을 닦아주시길 권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신발이라는 얘기를 물어봅니다. 겨울철에 아이들한테 신발을 신겨야 될까요? 염화칼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발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은 신발을 미치도록 싫어해요. 그 이유는 우리 단강모가 있는 몸의 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들이 발바닥을 통해서 느끼는 진동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자기 발자취의 냄새를 맡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발바닥에 신발을 신기면 자기 발냄새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이란 선택지는 일단은 배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간혹 어떤 아이들은 신발을 잘 신고 다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신발을 익숙하게 신을 수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신발에 거부감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그걸 억지로 신겨서 아이의 감각을 차단하고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냄새를 못 남겨서 정신이 나가게, 멘탈이 나가게 하는 짓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이 발바닥 털에 관한 거예요. 견종 따라 틀린데 어떤 견종은 발바닥에 털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추운 지방에서 온 견종들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닌 추운 지방. 그러면 이 발바닥 털이 있는 견종은요, 발바닥 털이 없으면 발바닥을 잘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털이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발바닥 털을 밀지만 않으면 동상에 걸릴 일도 없고 여름철에도 아스팔트나 뜨거운 시멘트 바닥을 밟아서 화상을 입을 경우도 없지만 발바닥 털이 있는 아이를 털을 밀어버리면 겨울철에 동상 물론이고 여름철에는 화상을 입습니다. 미끄럽다고 해서 애를 발바닥 털을 밀어버리니까 생기는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발바닥 털이 있는 길게 나 있는 아이가 사는 그 견종들은 보통 이제 북쪽 지방, 북극권 이런 시베리아 스키 아니면 알래스카 마라무트, 노르웨지안 개 이런 애들이 들어간 애들이 그러거든요. 사모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지방에 있는 눈하고 우리나라에 내리는 눈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내리는 눈이 좀 더 습기가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발바닥 털이 긴 애들을 만약에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곳을 데리고 걸으면요, 이 발바닥 털에 눈이 달라붙어서 이 눈사람처럼 이게 점점 커집니다. 우리나라 토종견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발바닥 털이 아주 긴 아이들은 겨울철에 짧게 자르지 마시고 일부 잘라줘야지만 눈 쌓인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애완견들 같은 경우도 아마 발바닥 털이 긴 애들은 마찬가지 현상을 일으키려고 보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털에 수질부와 피질부라는 것이 있는데 수질부가 비어 있어요. 걔네들 털을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토종견들은 수질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습기가 있는 눈을 붙이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바짝 마른 북극권 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밟고 다녀도 그렇게 눈이 뭉치지 않는데 눈이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발바닥 털을 짧게 자르진 말라. 하지만 조금은 잘라줘라. 그래야 한겨울에 눈을 밟을 일이 없으면 상관없고요. 눈을 밟지 않을 거라면 그냥 털 길게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눈을 밟게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발바닥 털을 짧게 말고 조금 적당히는 잘라주셔야지 아이가 다닐 수 있다, 이거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커뮤니티에 질문 들어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 날 7시에 다시 뵙도록 할 거고요.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릴 테니까 거기에 묻고 싶은 질문 올려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